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희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2021년 미국 연방대법원 특허 판결 및 시사점입니다. 여러 판결들 중에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래도 한 해 가장 중요한 판결 한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사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된 건들 중에서 상고 허가되는 비율은 약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여러 중요 쟁점들 중에서도 판례의 통일이 필요하거나 또는 일반 공중이 이해관계를 갖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실제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 해당 판결이 판례법의 기준이 되거나 중요한 제도 변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향은 미국에서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특허 실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국에서의 분쟁 해결에 시사점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방대법원 특허 판결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판결 보기 전에 여기 OT202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OT2020은 연방대법원 개정기에 따른 표시입니다. 옥토버 텀 2020의 줄임말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10월 초부터 다음해 10월 초까지 연방대법원이 열립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세로축이 건수인데요. 12월경부터 한 건씩 올라오죠. 10월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6월 말쯤이면 개정기 마지막 판결이 나옵니다. 즉 2021년 선고된 판결의 경우에는 OT2020에 해당하겠죠. 초록색 그래프인데요. OT2020 동안 총 67건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IP 판결은 특허권과 저작권을 쟁점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특허 관련해서 아스렉스 판결, 그 다음에 저작권 관련해서는 구글 대 오라클 사건, 그리고 여기도 특허 관련이죠. 미네르바 판결, 이렇게 총 3건의 IP 판결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특허 판결은 딱 2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판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아스렉스 판결의 경우에는 올해 6월 21일에 선고되었고요. 미네르바 판결은 6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한 해 연방대법원 개정기 마지막 판결이 6월 말쯤이면 다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판결 다 해당 개정기의 마지막에 나왔던 2021년 최신 판결이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두 판결 다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이 5대4로 갈렸습니다. 여기 9명의 대법관들인데요. 활성화되어 있는 판사들은 법정 의견을 낸 판사들이고 비활성화된 판사들은 반대 의견을 낸 판사들입니다. 조금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여기 9명의 대법관들 뒤에 있는 기둥 색깔을 보시면 파란색 기둥은 민주당에서 지명된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고요. 빨간색 기둥은 공화당에서 지명된 보수 성향의 판사들입니다. 진보 대 보수가 현재 3대6의 구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도 파란색과 빨간색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파란색 표시는 해당 사건의 법정 의견에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빨간색 표시는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많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두 가지 판결 중에서 아스렉스 판결의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판결로 평가되고요. 미네르바 판결의 경우에는 진보적인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판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두 건의 특허 판결을 전달드려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간단한 사실관계와 연방대법원 최종 판시사항 그리고 시사점만 전달드리고 그 세부적인 근거나 하급심 판결 등은 여기 해당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해당 보고서가 올라가 있는 IP나비 사이트는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스렉스 판결입니다. 아스렉스 판결에서의 쟁점은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특허심판원 심판관이죠. PTAB의 APJ 임명 절차가 미국 헌법 2장 2절 2조상 임명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갑자기 웬 미국 헌법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듯한데요. 그래서 미국 헌법이 언급되게 된 경과를 좀 보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본 판결에서 문제된 특허는 연조직을 뼈에 부착하는 수술장치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 특허권자는 아스렉스사였습니다. 특허권자인 아스렉스사는 스미스사를 상대로 해서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미스사는 PTAB의 그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IPR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IPR 절차에서 PTAB는 문제된 특허가 신규성 부정으로 무효라고 심결하였는데요. 여기서 신규성 부정으로 무효화가 되다 보니까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특허 무효화를 극복할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무효 심결을 했던 APJ, 즉 특허 심판관의 임명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항변한 것인데요. 특허권자의 대리인들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쟁점과 연방대법원 판시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 판결로 인해서 어떠한 제도적 변화가 있는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판시 사항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위헌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헌 치유 방법입니다. 우선 APJ 임명에 관한 특허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해당 조항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헌법은 공무원을 고위공직자와 하위공직자로 나누고 있고요. 그 중에서 고위공직자, 여기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와 같은 고위공직자들은 대통령이 상원의 공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위공직자는 그 임명권을 법률로 행정각부의 장에 위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행 특허법 6A상 APJ 임명 조항을 보면 APJ는 상무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함께 보시면 만약에 특허법상 그 권한 등에 비추어서 APJ가 고위공직자로 해석된다면 APJ 임명에 관한 특허법 규정은 위헌일 것이고요. 왜냐하면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각부의 장이 임명한 것이니까요. 근데 반대로 하위공직자로 해석된다고 하면 APJ의 임명 조항은 합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빨간색을 보시면 되는데요. 연방대법원은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즉 연방대법원은 우선 현행 특허법상 APJ에게 주어진 권한에 비추어 볼 때 APJ는 고위공직자로 해석된다고 보았는데요. APJ를 고위공직자로 보게 하는 권한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허법 3C상의 해임 제한 규정, 그리고 두 번째가 특허법 6C상의 최종 심결 권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APJ는 일정 사유로만 해임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APJ의 최종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이 따로 재심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PJ 심결에 대해서 물론 연방특허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행정부 체계 내에서는 PTAB의 APJ가 최종적으로 심결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방대법원은 두 권한에 비추어 볼 때 APJ는 고위공직자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치 않고 상무부 장관이 임명토록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의 쟁점으로 넘어가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연방대법원은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취하였는데요. 즉, 이제 APJ의 임명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두 가지 권한 중에 하나의 권한, 즉 최종 심결 권한을 APJ로부터 빼앗아 옴으로써 해당 임명 조항을 헌법에 합치되게끔 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해당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APJ가 하위 공직자가 되면 상무부 장관이 임명토록 하는 현행 특허법 6A상 임명 조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헌 선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APJ를 새로 임명해서 다시 새롭게 재판부를 꾸릴 것이 아니라 해당 심결에 대해서 APJ의 상급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특허청장의 재심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CAFC는 연방대법원과 다르게 해임 제한 규정 적용 배제 방안을 취했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사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헌법 쟁점도 나오고 해서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판결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아스렉스 판결이 나오고 나서 IPR에 새롭게 추가된 절차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드리고 싶어서인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연방대법원 아스렉스 판결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해당 판결이 나온 지 약 일주일 만이죠. 6월 29일에 미 특허청은 IPR 및 PGR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재심리하는 디렉터 리뷰에 대한 임시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절차의 신청인, 그 다음에 재심리 범위, 신청 가능일, 수수료, 그 다음에 재심리 이유, 그리고 기존 절차와의 관계에 관한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임시 절차가 마련된 지 불과 넉 달 만에 얼마 전이죠. 11월 1일입니다. 삼성 SDI 사건에서 처음으로 디렉터 리뷰 승인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특허청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허시펠트가 이를 허여했고요. PTAB 심결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해당 심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첫 승인 결정인데다 PTAB 심결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파기환송함으로써 이미 무효로 심결되었던 해당 특허가 유효화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특허 실무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고요. 이 디렉터 리뷰 절차가 PTAB 심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복 수단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 만큼 이후 디렉터 리뷰 절차가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올 초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전 특허청장인 이앙쿠가 사임한 이후로 현재 특허청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역대 미 행정부들이 첫 특허청장 임명을 통해서 해당 행정부의 IP 정책 방향을 드러냈다는 점, 그리고
아스렉스 판결로 인해서 특허청장 재심의 절차가 추가되다 보니 특허청장의 영향력이 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첫 특허청장이 누가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모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올 10월에 바이든이 여성 특허 변호사인 여기 보시면 캐시 비달을 특허청장 후보로 지명한 상태이고요. 현재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캐시 비달의 IP 정책 성향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실제 특허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IPR에 대한 불복 절차로 기존의 PTAB 패널 리히어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디렉터 리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허청장의 정치적 성향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스렉스 판결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미네르바 판결입니다. 미네르바 판결에서의 쟁점은 양도인 금반원 원칙이 폐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였는데요. 양도인 금반원 원칙은 미국 판례법으로 형성된 법리이고요. 형평의 원칙에 근거해서 1924년 연방대법원 웨스팅하우스 판결 때부터 거의 100년 동안 적용되어 왔던 법리입니다.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양도인 금반원 원칙이라고 하면 특허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나중에 양수인이 자신에게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그 특허가 무효라고 항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양도인이 우선 상당한 양도 대가를 받고 특허를 양도합니다. 양수인의 입장에서도 사실 그 특허가 유효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양도도 받고 그에 합당한 금액도 지급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양도인은 양수인의 경쟁업체가 될 만한 회사를 만들어서 이전에 본인이 양도했었던 특허 발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 발명을 실시하는데요.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이렇게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고 실시하는 것은 설사 소재기를 당한다고 해도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양도했었던 발명 특허의 결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일 겁니다. 여기서 양도인은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되죠. 이전에 양도를 하면서 상당한 양도 대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후에는 실시료도 지급하지 않고 유사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즉 이렇게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순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때 가서 양도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이 원칙이 폐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에는 양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 항변을 통해서 특허 침해 소송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이고요. 그 근거는 설사 상식적으로 좀 합당해 보일 수 있는 원칙이 보통법상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법률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이와 모순되는 판례가 있는 경우 그 원칙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상고인이 주장한 데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우선 연방대법원 판시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네르바 판결의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미네르바 판결에서 문제된 사안도 이 전형적인 사례와 유사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에는 특허권이 아니라 2개의 출원권이 양도되었고요. 그리고 출원권이 양도된 이후에 양수인이 계속 출원을 통해서
그 권리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서 특허 등록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이 사안에서 양도인은 발명가인 트루카이였고요. 트루카이는 자국내막 절제술 장치 및 방법 발명을 하고 이를 본인 명의로 출원한 다음에 등록을 받기 전에 그 출원권을 본인이 설립했던 스타트업인 노바셉트사에 양도했습니다. 이후에 노바셉트사가 여러 차례 인수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홀로직사에 인수가 되었고요. 출원권도 함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홀로직사는 그대로 등록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계속 출원을 통해서 그 권리 범위를 넓혀서 방법 특허와 장치 특허 각각을 등록받게 됩니다. 즉 최종 인수권자이자 특허권자는 홀로직사로 이 사안의 양수인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전형적인 사례처럼 그 이후에 트루카이는 홀로직사를 나가서 새로운 경쟁업체를 설립하는데요. 그 회사가 미네르바사입니다. 트루카이 이해관계인으로 미네르바사가 본 사안의 양도인에 해당되고요. 미네르바사에서 이제 문제된 특허와 유사한 자국내막술 장치를 생산 판매하자 홀로직사가 이를 특허 침해로 제소하였습니다. 특허 침해로 제소를 당하니까 미네르바사는 이제 실시 가능 요건 및 서명 기재 요건 미비로 특허 무효 항변을 한 사건이고요. 이제 물론 미네르바사는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 IPR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허심판원 심결, 그 다음에 지방법원 판결, 그리고 CAFC 판결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 연방대법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양도임금반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법리이다, 즉 폐기되지 않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그 근거는 상고인이었던 미네르바사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하나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임금반환 원칙은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근거한 법리인 만큼 형평에 반하는 상황, 즉 무효항변과 충돌되는 주장을 양도인이 양도 당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한 바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반해 양도임금반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 그러니까 양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무효항변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그 예시로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전양도 계약과 같이 유효성 보증 전에 이미 양도가 일어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양도 후 법률 개정으로 특허가 무효화된 경우,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는 양도 후에 특허 청구항이 변경되어서 그 권리 범위가 넓어진 경우입니다. 즉 이제 본 판결의 결론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연방대법원은 양도임금반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법리라고 보면서 그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본 판결의 사실관계가 이 적용 범위 중에 특히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안, 즉 양도할 때보다 권리 범위가 넓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해서 CAFC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시사점을 보겠습니다. 본 판결은 양도임금반환 원칙을 여전히 활용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 제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소송상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요. 특히나 본 미네르바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지침들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앞서서 본 법리 변경의 경우에
법률 개정 외에 판례법 변경 또는 특허청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죠. 그래서 이런 모호성 때문에 특허 실무자의 소송 전략, 계약서 작성 전략이 향후 소송의 승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양수인의 입장이라고 하신다면 계약 체결 시에 미리 양도 당시에 양도인의 특허 유효성 보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부분을 계약서에 명문화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양도 받은 후에 더 넓은 범위를 청구하는 계속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향후 양도인 금반원 원칙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양도 당시 청구항 존재와 상관없이 양도되는 특허 포트폴리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해서 향후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도인이 합의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양도인의 입장이시라면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적용 예외 사항을 최대한 넓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IPR을 제기해서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IPR에 대해서는 양도인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2018년 CFC 연방특허항소법원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판결에 의해서입니다. 특허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IPR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특허법 311A를 볼 때 양도인도 그 누구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IPR은 금반원 원칙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세히 유리한 법리를 형성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간략히 보면 우선 한국의 경우에 양도인 금반원 관련 특허 사건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디자인 사건이 2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건을 보면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원고 A가 피고 C에게 디자인권을 양도한 다음에 디자인권 양도인인 A가 양수인 C를 상대로 해서 디자인 무효 심판을 청구한 사안인데요. 우선 특허심판원은 양도인 A의 무효 심판 청구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것으로 금반원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였는데요. 보시면 원고 A의 디자인권 양도 행위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당의 디자인권이 유효하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양수인을 상대로 한 양도인의 무효 심판 청구가 금반원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미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선 미국하고는 다르게 한국의 경우에는 특허 무효 심판에 금반원 원칙 적용 부정 판시를 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도만으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양도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보호받을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금반원 원칙이 적용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직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한국 중 어느 한 곳이 금반원 원칙 적용을 더 엄격히 보고 있다라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방대법원 특허 판결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판결은 저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IP나비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IP나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재권 판례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시면 IP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보시면 침해 권리,
쟁점 등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2심이죠. CFC 판결. 그리고 미국 외에도 중국, 유럽, 그 다음에 인도, 필리핀과 같은 IP5 외의 그 판결들도 있습니다. 해당 판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들과 같은 유용한 정보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사실 저도 특허 판례 분석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 이런 부분을 미리 넣어두었다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확대되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울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도 이런 이전의 분쟁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그만큼 어떤 분쟁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예견할 수 있고 또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IP 인사이트를 활용하신다 하면 자사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꽤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